네, 안녕하세요. 무역계약론 2주차 강의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제 계약의 개념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봤죠. 계약에 대해서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약이 가지고 있는 어떤 뭐 의미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파악을 했고, 계약을 체결하는 데 있어서의 어떤 주요한 원칙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약에 있어서의 주요 원칙이기 때문에 우리 수업이 무역 계약론이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어떤 대원칙들이 앞으로 배울 한 학기 동안 거의 공부하는 모든 내용들에게 이렇게 어떤 그 근간이라고 해야 될까요? 어떤 내용들의 어떤 기초, 어떤 배경, 그 기저에 이러한 원칙들이 깔려져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가장 중요한 무역 계약에 있어서의 가장 중요한 대표적인 원칙 중에 하나가 계약 자유의 원칙입니다. 이 계약 자유의 원칙이라고 하는 거는 뭐 다른 표현으로 당사자 자치의 원칙 혹은 뭐 사적 자치의 원칙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뭐 그 사전적인 정의는 인간의 어떤 사적인 생활, 사생활, 그리고 이런 특히 그 상업과 관련된 돈을 유통하고 돈 거래를 하는 데 있어서의 어떤 거래라든지 계약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뭐 국가가 사유재산을 기본적으로 시장경제체제 자유주의 국가에서는 사유재산을 인정을 하죠. 사유재산이 불인정되는 그런 곳이 아니죠.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거래를 하고 계약을 하는 것에 대해서 국가가 뭐 개입을 하거나 간섭을 하거나 뭐 하는 것이 아니라 당사자들이 자신의 의사대로 자유롭게 결정을 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도 책임을 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투자를 했고 그 투자를 해서 돈을 벌면 당연히 나의 이득인 것이고, 투자를 해서 손실이 나더라도 그건 국가가 뭐 책임지건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개인, 투자를 한 개인의 책임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계약 당사자가 근데 자유를 가지는데 우리가 사회 시간에 고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때 사회 시간에서 배웠던 것처럼 민주주의, 자유주의 국가에서 가지는 자유가 무한정의, 무제한의 자유를 가지는 게 아니죠. 이런 계약 자유의 원칙도 마찬가지로 제한이 있습니다. 그 자유가 공서양속을 위반하거나 그 국가의 강행법규를 위반을 해서는 아니 됩니다. 그러니까 불법을 저지르면서까지 계약을 하거나 거래를 하는 것에 대해서 당사자 자치의 원칙을 존중한다거나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이 실질적으로 공서 양속이 위배되거나 강행법규에 위반되지 않는 한도 내에서, 그 한도 내에서 자신의 어떤 당사자의 의사를 반영하고 적용하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실질법적 당사자 자체의 원칙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계약 당사자가 법률 저촉, 이게 룰이 이제 컨플릭트 하는 건데, 이 경우를 예상해서 스스로 해당되는 계약 내용에 적용할 특정한 국가의 법률을 지정하는 경우, 그것이 저촉법적 당사자 자치의 원칙이다라고 하는 건데, 앞으로 우리가 이 중거법이라든지 이런 문제들을 논의를 할때 저촉법적 당사자 자치 뭐 이런 이야기들이 꾸준히 나와요. 그래서 그 저촉법이 과연 무엇이냐를 이야기를 좀 해볼 텐데, 이게 제가 네이버 사전에 설명이 잘 돼 있어서 뭐 따로 뭐 강의 자료를 만들진 않고 저촉법과 관련된 네이버 사전에 있는 내용 그대로 가져왔어요. 예. 그 저촉법을 조금 다른 말로, 한국에서는 이것을 요것과 관련된 법이 따로 있어요. 그 법의 이름이 국제사법입니다. 국제사법. 그래서 뭐 국제사법이라 하기도 하고 법률 저촉법이라고 하기도 하고 그냥 저촉법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쉽게 말해서 법과 법이 충돌하는 거야. 그래서 그 충돌하는 법 중에 무슨 법을 적용할 것이냐의 문제예요. 예시가 나와 있습니다. 미국인 남편하고 한국인 부인 사이에 이혼의 문제가 있어요.
이 이혼을 하는 데 있어서 미국 법을 적용할 것이냐, 한국 법을 적용할 것이냐, 두 가지 법이 존재하고 이 두 가지 법이 다 유효해요. 그 유효한데 이 법 중에 무엇을 적용할까의 문제인 거예요. 두 법이 충돌하는 거죠. 그래서 충돌하는 것을 해결한다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이 국제사법이든 저쪽 법이든 하고자 하는 얘기가 뭐냐면 법을 두 개 이상의 법을 적용할 수 있는데 이 법 중에 과연 무엇을 적용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법이에요. 그러니까 적용할 법을 결정하는 법이 저쪽 법에 대한 부분, 국제사법에 대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법을 적용할지를 선택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중에, 충돌하는 두 가지 중에. 그래서 저쪽 법이란 개념은 그런 것이다. 적용할 수 있는 법을 A 법도 있고 B 법이 있는데 이 두 가지 중에 뭘 적용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이다. 그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계약 당사자가 거래를 할 때 있어서 근데 분쟁이 발생을 했어요. 그래서 이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특정한 국가의 법원에다가 재판 관할권을 갖도록 합의를 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은 어떻게 보면 문제가 생겼을 때 저 국가의 법원에 가서 문제를 해결합시다 라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인정이 됩니다. 그걸 이제 소송상 당사자 자치 원칙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거든요. 그런 것도 가능하죠, 충분히. 그리고 이 계약 자유의 원칙은 뭐 다른 말로 사적 자치 원칙이라고 하는 건데 이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근대 시민 사회가 형성되는 그 과정 속에서 자기가 자신에게 적용되는 법을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민법의 기본 원리에서 시작된 거다라는 원칙인 것이고 역사적인 배경을 잠깐 말씀드린 거고 결과적으로 얘기를 해보면 이 계약 자유의 원칙이란 거는 결국에는 개인이 자신의 의사에 의해서 법률 관계를 형성하는 원칙이고 거기에 따라서 그렇게 스스로 형성한 법률 관계에 대해서 스스로 책임지고 다만 무제한적인 자유를 부여하는 것은 아니다. 이 계약 자유의 원칙, 당사자 자치 원칙, 사적 자치 원칙은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무역 계약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의 어떤 가장 중요한 근간이자 기본 대원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살펴볼 건 신의성실이에요. 신실하게, 성실하게 의무에 이행을 해야 된다. 우리가 국가에 의해서 병역의 의무를 지든 세금에 대한 의무를 지든 그런 국가에 대한 어떤 의무가 아니잖아요. 이 듀티이긴 한데 이 우리가 지금 무역 계약에서 얘기하는 거는 사인과 사인, 개인과 개인 간의 거래에서 생겨나는 기존에 존재하지 않았어요. 처음부터 있던 게 아니에요. 국가가 그 국가에서 법을 지켜야 되고 세금을 내야 하는 거는 그 사람이 태어나면서 자연적으로 생겨난 듀티인 건데 우리 무역에서 말하는 그런 의무는 처음부터 날 때부터 있던 것이 아니라 당사자들이 거래를 하기 위해서 계약을 체결했고 그 계약에 의해서 채권 채무 관계가 형성이 되면서 생겨난 의무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의무에 대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하에서 최대한 노력해서 성실하게 수행을 해야 된다. 물론 그 성실이나 신의의 정도나 이런 것들이 어떤 장소나 상황에 따라서 바뀔 수도 있고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어떻게 적용이 되느냐에 있어서는 조금 여러 가지 케이스 바이 케이스가 있어요. 신의 성실의 원칙을 일반적으로 다 강제하느냐 제한을 하느냐 이게 있을 수 있거든요. 그것이 그 여러 가지 판례나 상황에 따라서 그러니까 얼마만큼 신의 성실을 지켜야 되고 성실해야 되고 얼마만큼 노력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추상적인 문제이죠. 추상적인 개념이다라고 강의 자료에 나와 있는데 굉장히 추상적이에요. 여기까지 하면 성실한 거고 여기까지 하면 성실 안 한 거고 그런 문제를 말하는 거예요. 추상적인 개념이란 게.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케이스 바이 케이스다. 판례에 따라서 어떤 판례에서는 여기까지 해야 이것이 당사자가 성실했다, 신의 성실을 지켰다라고 보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어떤 판례, 어떤 법, 어떤 국가의 어떤 판례에서는 전혀 그렇지 않은 다른 이야기를 할 수도 있어요.
요거는 굉장히 우리가 추상적인 개념이지만 계약 당사자가 그 계약 내용에 따라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신의 성실을 해야 된다. 의무를 이행해야 된다라는 계약 내용에 대한 의무를 이행해야 된다는 그런 원칙은 불변한 거죠. 그 정도에 대한 부분, 그 부분은 굉장히 좀 추상적이다라는 걸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자, 그래서 그 신의 성실을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면 어떤 것들이 있느냐? 채무를 이행을 해야 됩니다. 내가 계약에 따라서 어떤 것들을 하기로 약속을 했어요. 그럼 해야죠. 해야죠. 그래서 뭐 반대급부라든지 계약의 이행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있어서 채무 이행에 있어서의 원칙을 세우고 그것을 지켜야 합니다. 뭐 예시가 있는데 뭐 매매 대금이 200만 원짜리 200만 원인데 왜 이렇게 표시를 이렇게 200만 원짜리 계약이 있는데 미지급액이 불과 한 10만 원이었어요. 그러니까 한 5%뭐 미지급이 이루어진 거죠. 근데 거기에 대해서 월 5푼의 지연이자를 지급하기로 했다. 그러면 이것이 미지급액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매매 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신의 측에 반한다라는 한국 대법원의 판례가 있습니다. 뭐 미지급액이 적기도 하고 그 미지급이 있었을 때의 어떤 보상 규정도 있는데 미지급을 했다는 사실만으로 계약 전체를 해제한다 이런 것들 뭐 조금 가하지 않냐 이런 식의 해석이 있다는 거죠. 대법원 판례가 뭐 채무에 이행을 해야 된다라는 측면에서의 신의 성실을 이야기하는 부분이고, 두 번째가 모순행위 금지의 원칙인데 요게 대륙법은 이렇게 얘기하고 영미법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금반원의 원칙이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한 입으로 두 말 하지 말자. 그게 모순행위 금지 원칙이에요. 그러니까 A에서 그러니까 어제는 이렇게 얘기했는데 오늘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 그거 하지 말자. 그게 이제 신의 성실을 지키는 데 있어서 중요하다. 모순행위 금지가. 자, 그다음에 사전 변경의 원칙. 자, 우리가 최선의 노력을 해서 신의를 지켜서 성실하게 나의 어떤 채무를 이행을 해야 되는데 그 어떤 계약이나 그 계약을 체결하고 성립을 시키고 계약을 유효하게 하는 데 있어서의 어떤 법률적인 기초나 사정이 당사자들이 의도치 않은 여러 가지 상황으로 인해서 변경이 됐어요. 오히려 법을 이행하는 게 오히려 신의 측에 위배돼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법이 개정이 됐거나 뭐 아니면 뭐 전쟁이 발발을 했거나 아니면 뭐 어떤 인권이나 아니면 뭐 아주 인류가 지켜야 될 여러 중요한 가치들이 무너지거나 했을 때 계약을 이행하면 문제가 되는. 예를 들어서 최근에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같은 그런 상황이 발생을 했어요. 내가 계약 내용을 지키려면 물품을 보내주는 것이 맞지만 이것이 혹시나 뭐 어떤 특정한 전쟁의 뭐 전쟁 물자로 활용이 될 수 있다거나 뭐 그런 경우가 발생을 한다면 이것이 과연 계약이 정상적으로 이행되는 것이 바람직하냐 이런 도덕적 윤리적 문제가 직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시를 들자면 굳이 예시를 들자면 그래서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될 수도 있고 고려해 봐야 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실효의 원칙이 있습니다. 요거는 뭐냐면 오랜 기간 동안 우리가 그 채권의 유효기간 그 형법에서는 뭐 공소시효라고 얘기도 하기도 하는데 이제 이거는 이제 사인과 사인 간의 거래이니까 권리의 실효성. 그래서 내가 돈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뭐 천년 만년 유지할 수 있느냐? 그렇진 않죠. 어떤 장기간에 자신의 권리 주장이 없다면 그 권리는 상실되는 것이 보통입니다. 그래서 이게 만약에 실효의 원칙이 적용이 안 되면 예를 들어서 뭐 천년 전에 내 조상이 누구한테 사기 맞은 거 가지고 이제 뭐 따지고 들고 굉장히 어떤 국가나 어떤 사회에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어요. 실효의 원칙이 만약에 없다면. 그래서 이 실효의 원칙이 적용이 됩니다.
자, 그러면 객관적 계약 이론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한 계약의 원칙이에요. 계약의 원칙 첫 번째 우리가 당사자 자치가 있었고 계약 자유 원칙, 그 다음에 신의 성실이 있었고 그리고 세 번째 객관적 계약 이론입니다. 이 객관적 계약 이론이란 건 뭐냐면 계약 성립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로 작용되는 것이 뭐냐? 양 당사자의 의사표시 합치다. 양 당사자가 계약 체결을 하겠다고자 하는 당사자의 의사가 있어야만 되고 그것이 일방이 아니고 상호 합의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된다. 그런 거죠. 자, 그러면 양 당사자의 의사표시는 어떻게 표현이 되느냐? 처음에 그 영국에는 당사자의 의사 합치가 그 합의의 어떤 주관적인 면을 이야기를 했었어요. 당사자, 그러니까 계약 자유 원칙이고 사적 계약이니까 당사자들이 알아서 할 문제니까 당사자들이 이렇게 하기로 했어! 라고 하는 게 중요한 거 아니냐. 그게 약간 그 주관설의 입장이거든요. 근데 이게 있잖아. 그런 게 있잖아요. 내가 그렇게 하기로 했어. 혹은 나와 상대방이 그렇게 하기로 했어. 근데 나만 알아. 상대방만 알아. 우리 둘만 알아. 그러면 그거를 나중에 문제가 되거나 아니면 제3자가 그 계약의 이행 관계에 있어서의 어떤 상대방이나 제3자가 존재한다면 그거를 그런 당사자들이 합의를 했다는 것, 주관적으로 합의를 했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 곤란한 문제가 있어요. 우리 둘이 이런 거죠. 우리 둘이 눈빛이 맞아서 눈빛으로 의사교환을 했어. 그것도 우리 둘만 아는 거지. 아니, 우리 둘의 의사도 제대로 합치된 것인지 그걸 잘 명확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두 사람 눈 맞은 거를 제3자가 어떻게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입증하기 곤란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계약과 관련된 당사자의 의사 합치를 입증하는 데 있어서 당사자들의 주관적인 의사보다는 뭐가 필요하다? 객관적으로 이게 표현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뭔가 행위로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계약서를 쓰던지 아니면 계약 이행을 실제로 하던지 뭐 그런 거죠. 아니면 증인을 세워두고 얘기를 하든지 뭐 이런 거예요. 그래서 말을 하거나 아니면 계약서를 쓰거나 아니면 행동을 하거나 그렇게 드러나야 된다는 거예요. 당사자의 의사가 합치됐다는 것이. 그래서 이 객관설이 무역 계약과 관련된 여러 가지 어떤 학설로 이어지고 미국에서 이러한 그 계약에 관련된 판례를 모은 계약법의 리스테인먼트에서 구체화됩니다. 그래서 요지를 얘기를 하면 계약을 성립시키는 데 있어서 필요한 거는 의사에 합치고 당사자의 의사에 합치고 그 의사의 합치는 주관적인 것이 아니라 객관적인 상호동의 표시가 있어야 된다. 객관적으로. 자, 그러면 객관적인 기준이란 게 뭐냐라는 거죠. 객관적인 기준은 도대체 어떤 걸 객관적으로 말하냐라고 할 때 이런 거예요. 자, 예시가 있어요. 여기 A가 B에게 200달러 물품을 100달러에 팔겠다고 했어요. 근데 여기서 B가 승낙을 했어요. 근데 A가 자신의 말은 농담이라고 계약 이행을 거절을 했어요. 그래서 B가 소송을 걸었습니다. 자, 그 여기서 우리가 계약이 이게 성립됐는지를 파악을 할 때 그 주관적인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객관적인 게 입증이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A의 의사표시가 진지했다. 농담이 아니라 진지했다. 이거를 B가 객관적으로 입증을 하면 객관적인 증거상 A가 말한 거는 A가 말한 사실은 나는 정말 진지하게 받아들였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계약 이행을 내가 보통 그런 거예요. 저 사람이 얘기를 했어요. 나는 저 사람이 이야기한 게 진짜 맞나 봐. 그래서 저 사람의 말한 바를 내가 이행하기 위해서 나의 계약 이행 준비를 막 했어요. 그래서 갖다 줬어. 그러면 법원은 그것을 계약 체결이 되었다라고 인정을 하는 거야. 근데 B가 여기서 A가 에이 뭐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생각을 했는데 보니까 이게 이제 누가 봐도 농담이고 실제로 그렇게 이행되기가 어려운데 내가 저 사람 골탕 먹이려고 했다.
이런 것들이 좀 밝혀지거나 하면 법원은 계약 성립을 불인정을 하겠죠. 근데 이건 사실 굉장히 몇 가지 예시, 이거 판례를 얘기하는 게 지금 예시를 얘기하잖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사실은 A와 B 사이에 이런 식으로 말장난 내지는 구두 계약이죠. 이게 말로 하는 계약, 구두 계약은 뭐가 없잖아요. 증빙도 없고 증거도 없잖아요. 그래서 문제가 돼요. 그래서 당사자들 속마음으로 그렇게 생각한 거 이게 되게 입증하기도 곤란합니다. 그래서 이 당사자의 어떤 계약과 관련된 내용을 우리가 객관적으로 해야 된다라는 게 그 객관적으로 법원이 판단할 수 있거나 계약 이행의 당사자들이 제3자가 판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A가 B에게 200달러의 짜리 물건을 100달러에 팔겠다라고 한 그 내용이 저렇게 구두로 장난스럽게 된 것이 아니라 어떤 서면의 형태로 계약서가 존재했다라고 하면 A가 농담이었어 라고 내팽개칠 수가 없게 되는 것이겠죠. 그래서 객관적 계약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그런 어떤 명확하게 드러나는 어떤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라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 객관설의 사례와 관련된 사례를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피어리스호 사건이라고 하는데 원고가 있습니다. 수출업자, 피고가 있어요. 수입업자가 있습니다. 원은 이제 소를 제기한 사람이란 뜻이고 소 제기를 받은 사람이 피고란 뜻입니다. 그래서 자 여기서 면화 목화에서 나오는 면이죠. 면 이거를 125가마니 뭐 판례 옛날 판례라서 1864년 지금으로부터 한 170, 150년 정도 전에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뭐 구체적인 기록이 많이 남아 있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뭐 여러 가지 교과서나 이런 데서 남아 있는 판례이기 때문에 소개를 드리는 거고, 면화를 봄베이, 저 인도죠. 인도에서 리버풀, 네 맞아요. 그 유명한 그 축구팀이 있는 그 도시, 리버풀이 원래 항구 도시예요. 그 영국의 서부, 영국 서쪽에 북서부라고 해야 되겠네요. 영국의 북서부에 유명한 항구 도시인데 이 리버풀로 보내는 피어리스호를 거래하는 피어리스호로 이제 물품을 실어가지고 보내는 거죠. 근데 이제 도착 인도 조건입니다. 도착 인도 조건. 1864년이면 잉커텀스가 만들어지기 전이에요. 1864년도엔 잉커텀스가 없었어요. 자, 근데 이게 이제 도착 인도래요. 봄베이로부터 이 피어리스호가 도착해서 거기서 이제 피어리스호에서 하역될 때 이제 뭐 매도인에서 매수인에게로 물품의 인도가 이루어지는 뭐 그런 조건인 것 같아요. 제가 추정해 보기에 내용을 보고. 자, 근데 피어리스호가 배가 두 척 있었던 거죠. 우연히. 그래서 이 봄베이를 출발해서 리버풀로 가는 배가 12여 개 있었고 10개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수출하는 사람은 12월에 출발하는 배에다가 실어서 보내는 걸로 의도를 했고요. 수입하는 사람은 10월에 출발해서 리버풀에 10월 달에 도착하는 배를 의도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러니까 수입업자 입장에서는 빨리 받을 거라고 10월에 출항을 했으니까 뭐 이렇게 하더라도 이제 한 11월 12월쯤에 도착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배가 안 오는 거죠. 그런 거죠. 그래서 제때 도착하지 않았다, 물품의 인도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라고 해서 물품 인수를 거절했고, 여기에 대해서는 아니 나는 12월에 출발하는 피어리스호로 알고 여기다가 실어서 보내기로 했는데 뭘 벌써 인도 거절을 하고 뭐 하느냐라고 해서 이제 계약 이행해라라고 해서 이제 소송을 제기를 한 거죠. 이 소송에서 재판부가 원고 패소를 했습니다. 수입업자의 물품 인수 거절은 정당하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양 당사자는 모두 피어리스호가 두 개다 10월에 출발하는 피어리스호가 있고 12월에 출발하는 피어리스호가 있다는 사실을 몰랐다. 각자 서로 다른 배를 얘기한 거다. 각자 서로 다른 배를 생각을 하고 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이거는 양 당사자의 의사는 성립하지 않는다. 왜? 양 당사자의 의사 합치는 없었다. 이렇게 판결을 한 겁니다. 서로 다른 배를 생각을 했으니까.
그러니까 서로의 의사가 합치됐다라고 생각은 했는데 실질적으로 들여보면 서로 다른 배를 의도하고 있었기 때문에 너와 너의 의사는 합치된 적이 없다. 이렇게 본 거예요. 재판부가. 자, 그래서 이와 관련된, 뭐, 물론 직접적으로 관련된 건 아니지만, 피어리스호 같은 그런 내용, 상황이 발생을 했을 때, 미국의 계약법과 관련된 리스테인먼트, 리스테인먼트도 여러 차례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최초의 리스테인먼트에서는 피어리스호 같은 사건이 발생을 했을 때, 같은 이름의 선박이 두 척 있을 때, 양 당사자의 상황을 다음에 네 가지 경우로 정리를 했어요. 만약에 첫 번째, 갑이 사실을 알고 을이 이 사실을 모르고 있으면 을이 의도한 피어리스호의 화물에 대해서 계약이 성립한다 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갑은 예를 들어서 10월에 출발하는 배가 있는 것도 알고 12월에 출발하는 배가 있는 것도 알아요. 근데 을은 여기서 이제 앞에서 사례에서 봤던 것처럼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10월에 출발하는 거, 10월에 출발하는 배만 있는 걸로 알고 있는 거야. 그러면 당연히 어떻게 한다? 을은 12월은 나는 그러니까 10월에 출발하는 배를 A라고 칩시다. 12월에 출발하는 배를 B라고 칩시다. 갑이 수출업자고 B가 을이 수입업자인데, 자, 이 수입업자가 자기는 B가 있는지 몰랐던 거야. 12월에 오는 배가 있는지 몰랐던 거야. 나는 10월 달에 오는 배만 알고 있었어. 근데 갑은 두 개 다 알고 있었어. 그렇죠? 예, 그러면 이거는 을은 을의 정보가 제한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10월 출발 화물에 대해서 인수하는 게 정당한 거죠. 만약에 이런 거죠. 조금 더 깊게 설명을 하면 이거 뭐 책에는 없는 내용이지만 갑이 두 개의 피어리스호가 10월에도 있고 12월에 있었다라고 한다면 갑은 사실을 다 알고 있었잖아. 그럼 갑은 뭘 해야 되겠어요? 상식적으로. 그러니까 상대방한테 네가 생각하는 피어리스가 10월에 출발하는 피어리스니 12월에 출발하는 피어리스니 적어도 물어봤어야 되지 않을까요? 예. 그렇죠? 예, 그런 문제가 있는 거죠. 자, 을이 이 사실을 알고 있는데 갑이 이 사실을 모르고 있다. 똑같은 원리로 갑이 의도한 선박, 그러니까 12월에 출발하는 선박. 마찬가지로 을도 그런 배가 두 개가 존재한다는 걸 알면 야, 네가 배를 피어리스라는 배에 실어서 보낼 건데 10월에 보낼 거니 12월에 보낼 거니를 얘기하는 게 맞지 않았겠어요? 네, 그렇죠? 그리고 갑을 모두 이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갑도 배가 두 개가 있다는 걸 알고 을도 두 개가 있다는 거. 그러면 이거는 계약을 체결할 때 뭔가 얘기가 있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거지. 그러면 뭐다? 의사합치가 없어서 볼 수가 없다? 계약 성립 안 하는 거다. 서로 분명히 배가 두 개인 걸 알았는데 명확하게 안 한 거죠. 계약 체결 자체의 계약 내용이 명확하지가 않은 거예요. 자, 그리고 갑을 모두 이 사실을 몰랐어요. 이것도 서로 다른 배를 의도하고 있었겠죠. 갑은 12월 거 생각하고 을은 10월 거 생각하고. 이거 마찬가지로 실제 피어리스호 사건의 사례처럼 이건 당사자 의사의 합치가 객관적으로 없었다. 주관적으로 볼 게 아니라 객관적.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 피어리스가 중요한 게 아니라 객관적으로 제3자가 봤을 때 명확하게 이 사람이 말한 배와 저 사람이 말한 배가 일치해야 되는데 안 그렇다는 거죠. 네가 생각하는 네 마음속의 배는 10월의 배고 네 마음속에 있는 피어리스는 12월 달에 있는 피어리스면 서로 속마음만 다른 거지. 속마음이 다르잖아요. 이거는 아니다. 명확하게 객관적으로 누가 봐도 이 배. 네가 생각하는 배도 이 배. 너가 생각하는 배도 이 배. 그래야 계약이 성립한다는 거야. 자, 그래서 여기서 요 리스테인먼트가 버전을 달리해서 2차에서 조금 더 수정이 가해져서 이제 다음처럼 설명을 합니다. 갑을 모두 동일한 선박을 아까 제가 방금 마지막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A도 갑도 이 배, 을도 이 배. 네가 생각하는 배도 이거고 네가 생각하는 배도 이거야. 합치가 됐죠. 그럼 계약 성립이에요. 객관적으로. 근데 갑은 10월 달에 선박, 을은 12월에 선박 이런 식으로 의도하면 계약 성립하기 어렵죠. 서로 다른 선박을 의도하고 있다는 거를
이런 거죠. 어떻게 보면 내 마음, 그러니까 뭘 얘기를 하다가 어 갑자기 그 최근에도 제가 친구들하고 얘기를 하면서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여러분들도 그런 경우 많을 거예요. 우리가 일상에서 만나서 대화를 하면 그 사람의 뉘앙스나 말투나 아니면 표정이나 이런 걸 알 수 있잖아요. 근데 카톡이나 SNS를 하다 보면 텍스트로만 파악을 해야 되잖아. 근데 이게 한국어는 문제가 뭐냐면, 아니, 한국어를 세종대왕님이 만든 한국어를 내가 비판하는 게 아니고, 국어를 쓸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띄어쓰기를 잘해야 돼요. 띄어쓰기 잘못하면 아버지 가방에 들어가신다, 아버지가 방에 들어가신다, 이거 여러분들 국어 시간에 배웠죠. 이거 띄어쓰기 잘못하면 그런 것처럼, 이거 띄어쓰기를 잘못 읽어서 내가 저 사람한테 텍스트로 전하려고 하는 의도와 상대방이 그걸 받아들이는 의도가 전혀 다르게 될 수가 있어요. 그런 거죠. 지금 딱 그런 상황인 거죠. 이 지금 피어리스 상황이. 자, 갑과 을이 피어리스 넘버 2를 의도하는 것을 알고, 갑은 상대방이 피어리스 2를 의도하는 것을 알고, 을은 몰라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갑은 상황이 피어리스 1, 2, 10월에 출발하는 배, 12월에 출발하는 배를 다 아는데 을은 몰라. 그러면 을이 아는 대로 해줘야지. 을이 정보가 제한되어 있으니까. 그리고 이걸 해결할 거면 갑은 을한테 알렸어야지. 정확하게. 제가 아까도 말했지만, 야, 이게 피어리스 1이 있고 2가 있다. 10월에 출발하는 게 있고 12월에 출발하는 게 있다. 뭐야? 했었어야 하는데 안 했잖아. 그죠? 그러면 정보가 제한된 사람의 그 의도로 가야 된다는 거죠. 자기가 밝히지 않는 이상. 이거 반대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어느 당사자도 두 척의 피어리스호가 있다는 걸 몰라요. 진짜 갑은 을이 피어리스 넘버 2를 의도하는 것을 안다. 그리고 을은 갑이 피어리스 넘버 1을 의도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 이런 경우에는 피어리스 넘버 2의 하물에 대해서 계약이 성립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조금 애매해요. 이게 이제 조금 추가된 내용인데 2차 개혁법에 이게 가능한가 싶은, 저도 사실 뭐 이거를 보고 이게 가능한가? 뭐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자, 갑이 을이 피어리스 넘버 2 12호로, 을이 지금 12호로를 생각하고 있다는 걸 알아요. 을은 뭐예요? 그러니까 을은 피어리스 1번 시어로를 의미하고 있다는 걸 알지를 못해요. 여기서도 사실 을이 정보 제한이 있는 거죠. 갑은 다 알고 있는 거죠. 갑은 자기가 넘버 1을 의도하는 하는 건데, 갑의 입장에서 나는 10월 달 배를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상대방은 12월 배를 얘기를 하는구나 하는 걸 알아. 그러니까 갑은 뭐예요? 결국 양쪽의 배가 두 개가 다 있다는 걸 아는 상황이고, 을은 얘가 지금 상대방이 10월 달에 출발하는 배를 의도한다는 걸 몰라. 자기가 생각하는 배는 12월호만 있는 거야. 그러면 당연히 아까도 제가 말씀했지만 정보가 제한이 돼 있잖아요. 정보가 제한되기 때문에 12호로, 그러니까 피어리스 넘버 2를 어떤 계약의 대상이 되는 걸로 파악을 해야 되는 거겠죠. 사실 뭐 솔직히 저도 이거를 내용을 보고 그게 그거가 아닌가 뭐라고 했는데, 어차피 이게 뭐 결국에는 양 당사자의 양 당사자가 생각하고 있는 그 어떤 선박이 객관적으로 합치가 되어야 제대로 된 계약이 성립된다는 취지에서 이런 사례들이 있고, 거기에 대해서 판례를 정리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리스테인먼트라는 게 뭐 상무론 시간 때나 이런 데서 제가 얘기한 바도 있지만, 이 영미법은 성문법원이 아니고 불문법, 판례를 존중하는 판례 중심주의이기 때문에, 그러면 그 판례를 중심으로서 그 사례를 이제 법원의 판결을 존중하고 결정을 하는 것인데, 그 어떤 법적 안정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살펴봤을 때
한국과 같은 한국이나 일본이나 뭐 유럽 대륙에 있는 뭐 프랑스나 뭐 독일이나 이런 데는 그 국가의 성문법이 있기 때문에 성문 법원을 이제 본석을 하고 하면 우리가 어떤 차원에서 법원이 결정을 할 것인가를 예측할 수가 있어요. 근데 영미법 같이 판례 중심주의의 경우에는 특정한 성문법이 약하거나 아니면 그런 것들이 있다 하더라도 제한이 있다라고 한다면, 아주 구체적이지 않다라고 한다면 기존에 있었던 모든 판례들을 다 찾아보고 해석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완하는 차원에서 리스테인먼트라고 하는 거는 판례를 모아서 정리한 그런 법원이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 지금 피어리스 사건과 관련된 판례를 미국의 리스테인먼트에서 정리를 했다. 1차, 2차에 거쳐서 정리를 했다. 그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추가적으로 조금 더 얘기를 하게 되면 이 객관적 계약 이론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당사자가 어떤 속마음에 있는 그런 내용만 가지고 어떤 계약을 성립시키거나 체결시키거나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명확하게 어떻게 보면 그 제3자가 봤을 때, 그리고 명확하게 당사자의 어떤 객관적인 의사가 합치되어야만 계약이 성립한다라고 하는 것인데, 이것도 조금 들여다보면 또 문제점이 있어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 무슨 문제가 있냐면, 그러면 객관적으로 양 당사자의 의사가 상호 합치를 객관적으로 해야 된다고 하는데, 계약과 관련된 모든 사안에 대해서 당사자의 의사 합치가 다 이루어져야 되느냐, 미주알 고주알까지 내 생각은 이랬고, 자, A 사안에 대해서 네 생각은 어때? 내 생각은 어때? B에 대해서 네 생각은 어때? 내 생각은 어때? C에 대해서 네 생각은 어때? 내 생각은 어때? 이런 식으로 다 합의해야 되는, 그렇게까지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까지는. 당사자들의 객관적 기준에 관한 모든 계약 내용이나 조건을 다 합의해야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 합의하면 계약 성립할 수 있다. 그러면 미미하거나 부수적이거나 중요치 않은 사안은 어떻게 하느냐? 그런 것들은 무역 간섭에 의해서 보완되어질 수 있다. 그렇죠?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런 어떤 한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어떤 양 당사자의 객관적 합의는 어떤 사인과 사인 간의 계약에서 적용되는 것이고, 어떤 가정적이거나 사교적 합의에는 적용되기가 어렵다. 뭐 그런 한계를 가지고 있어요. 이게 뭐 적용 범위와 관련된 부분이기도 한데, 모든 사안을 어떤 객관적으로 합의하거나 결정하기가 어렵고,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사안이 결정되면 그 외 부분들은 뭐 소위 말하는 인커텀스와 같은 어떤 상관습에 의해서 충분히 보완되어질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점이고, 그리고 이것이 사인과 사인 간의 계약에는 당연히 객관적으로 계약 합의를 위한 당사자의 의사 합치가 중요한데, 뭐 가족 간에라든지 아니면 친구 간에 이야기되는 합의에 대해서는 까지도 뭐 객관적인 것이 필요하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건 아니라는 거죠. 어떤 가족 간의 뭐 의사나 이런 것들은 뭐 가족 간의 문제이기 때문에 패밀리 비즈니스잖아요. 그거 알아서 하라고. 약간 그런 한계가 있다는 거죠. 거기까지 뭐 적용하기가 문제가 있다는 거죠. 이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자, 여기서 사교적 합의라는 말이 있는데, 사교적 합의라는 게 친구와 친구 간의 약속, 친구와 친구가 약속하는데 할 때마다 다 객관적인 우리가 당사자 의사 합치를 증빙하기 위해서 계약서를 쓰자 할 거예요? 그거 아니잖아요. 친구들하고 그냥 뭐 그냥 구두로 뭐 어떤 증거 없이 그냥 약속하기도 하는 거고, 뭐 친구 간에 뭐 약속 안 지켰다고 해서 그게 뭐 돈과 관련된 약속이면 문제가 있겠지만,
뭐 약속 시간이라든지 약속 장소라든지 그런 것들 가지고 뭐 다시 안 볼 것처럼 싸우지는 않잖아. 예, 그렇죠. 예, 그런 부분에까지도 이런 어떤 객관적 계약을 들이밀어서 적용하는 것은 아니다. 예, 그런 것과 관련된 어떤 적용 범위의 한계가 있다. 예, 그런 부분까지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수업 내용을 끊어서 계약의 종류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